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전국 속에서 양양 지역에서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 군수에 대해 주민 소환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뽑힌 주민의 대표를 중도에 해임할 수도 있는 제도인데 탄핵과 유사한 절차와 효력을 가집니다. 주민 투표가 발의되면 군수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만약 이번 주민 소환이 성공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거쳐 실제 소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양양 군수 주민 소환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군의회 박봉준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2012년 도내 최초로 주민 소환을 추진했던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원주대 자치행정학과 이경영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는 주민 소환과 관련된 입장과 반론을 듣기 위해 김진아 양양 군수에게 출연 및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은 김 군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김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속초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마의자 왜 받으셨어요? 돈 받으셨어요? 강제추행 인정하세요? 자, 박봉균 의원님, 예. 현재까지 나온 김진아 군수 의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네.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했다는 성범죄 의혹, 그리고 안마의자와 현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 그리고 승진한 사무관으로부터 현금과 과도한 선물을 받았다는 인사비리 의혹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 그리고 특정인에게 개발 정보를 공유해서 그 투기를 도왔다는 의혹 등이 있습니다. 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비리의 끝은 어딘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경영 교수님, 주민 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출된 공직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생각하시기에 어떤 경우에 주민 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소환 투표의 제기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나 비리, 금품수수 등 법령 위반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 또 직무태만으로 주민의 신뢰를 상실한 경우,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경우에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민소환 투표까지 갔던 11건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보게 되면 법정 구속으로 인해서 군정에 대한 공백 유발을 사유로 소환이 추진됐던 전남 구례 군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주민의 의견을 무리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결국 주민 소환제가 결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까? 소환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역대 이제 우리나라 사례로 봤을 때 11건 중에서 2007년도 이제 하남시장과 하남시 의원 3명 해서 총 4명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이 됐고 하남시 의원 2명에 대해서만 투표율 법정 요건을 충족시켜서 실제로 소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소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건도 소환이 성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양양 군수의 건이 만약에 이제 직무정지가 되고 주민 소환제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해가지고 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첫 사례가 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논에서 가장 먼저 주민 소환을 추진했던 지역이 바로 삼척입니다. 2012년 김대수 삼척시장이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주민 소환 운동이 촉발됐었는데요. 자, 이광우 의원께서 주민 소환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벌써 12년 전입니다만 그 당시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제가 그 당시 기획실장으로 일을 했는데요. 2010년 그러니까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대수 시장이 당선되고 10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 이제 그 근거가 이제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인데 그걸 유치를 하고 2010년 그해 12월에 반대하는 조직체가 생겨났죠. 생겨나면서 처음부터 김대수 시장이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걸었습니다. 강하게 걸어서 정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시민들로부터 서명받은 게 96.9%가 찬성을 한다, 유치에 대해서. 그 정도로 했는데 그 이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에 시민들 여론들도 좀 바뀌었고 그러면서 MBC 삼척 MBC, 그 당시는 삼척 MBC입니다. 네. 삼척 MBC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65%가 반대하고 이제 찬성 여론이 32%에 불과하다. 그런 중에서도 국가 정책이 걸려 있었으니까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시장이 반대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시장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소환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이제 양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교수님도 이미 좀 알고는 계시겠지만 주민소환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 투표율. 투표율. 예, 33 투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주민소환 실제로 주민소환의 찬반 투표를 이제 시장을 소환할 거냐 말 거냐, 소환에 찬성할 거냐. 소환 찬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의 효과를 내는 바로 직무정지를 하고 새 시장을 뽑아낼 거냐. 그런 문제인데 투표율이 33.3%라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고 33.3%라는 투표율 자체가 워낙 높은 겁니다. 실제는. 그리고 투표 반대, 투표를 이게 주민소환을 하게끔 만들어진 법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건데 직접 민주주의를 오히려 방해하는 권력이 앞에 나서가지고 국가가 나서서 이건 국가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나서가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투표 압력 행사들 버젓이 시민들 앞에서 통리정들을 앞세워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을 막말로 이제 눈치를 주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법이다. 그때 삼척 시민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민소환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절차상에 한 단계씩 넘어가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경윤 교수님, 그럼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일정 비율이라는 게 몇 %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일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명에 대한 비율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별로 다 비율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을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15% 이상을 넘겨야 되고 지역 선거구에 이제 시도의회 의원이랑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안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즉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 단계를 넘어서더라도 이후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청구에 대한 유권을 넘어서고 실제 투표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그러니까 33.3%를 넘고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가 또 돼야지 주민소환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은 33.4%
83%가 넘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민 소환 투표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좀 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러면 박 의원님 이번에 이제 서명부의 기준 의원을 다 채워가지고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그 몇 분이나 되는지 공개는 됩니까? 네, 서명하신 분들이. 4,700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아, 서명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양양 군수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이제 서명인이 유권자 15%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본래는 15%면 몇 명이나 됩니까? 양양 국민들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양양군에 적용하면은 15%인데 이 양양군 주민수의 이 15%를 적용하면 3,771명이 필요합니다. 네. 아, 근데 4,000명이 넘었다는 4,000명이 거죠. 넘었죠. 이게 4,000명이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표 수임인이 있고 대표 수임인이 다른 수임인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선관위에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고 이제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98명인가 움직였어요. 이분들이 서명하러 왔다가 난 서명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서명을 좀 받으러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준 게 이런 결과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경 교수님. 예, 선관위에서는 먼저 이렇게 서명부가 제출이 되면은 그 서명자들이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을 가진 주민인지, 즉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연령이라던가 주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서명부 양식을 보면 법령에서 정한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름도 써야 되고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서명이나 날인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되는데 이 중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또 확인을 하고 또 서명 날짜가 이 청구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선관위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유효표가 만들어지고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관위에서 파악한 전체 유권자가 25,13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를 계산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771명이고 이 선관위의 확인 작업까지 거친 유효표가 3,771명을 넘어서면 선관위는 이 서명부 심사 결과를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하면서 이제 그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하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공지를 하고 이제 또 주민소환 대상자 우리 양양 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양양 군수는 20일 이내에 또 소명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소명서까지 받고 선관위가 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하게 되면 공고 시점부터 해가지고 주민소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표될 때까지 양양 군수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투표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3.3%를 넘고 개표까지 하고 과반 득표 이상을 얻게 되면 공직에서 해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33.3%가 안 되면 직무정지는 해제되고 다시 이제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양양군 같은 경우에 지금 서명부를 지금 이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하냐를 두고 지금 논란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서명부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만 서명부를 확인할 수 있고 서명부도 제한된 장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장소에서 볼 수 있고 뭐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걸 밖으로 유출도 안 되고요. 핸드폰을 다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제한된 방법으로만 서명부를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명부를 확인은 가능한데 이제 당사자들만 맞습니다.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아무나 맞습니다. 가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서명부를 누가 확인하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네.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박봉준 의원께 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양양구수 주민 소환 투표, 뭐 실제 소환까지는 아직도 이제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 삼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분의 1이 투표를 안 했죠. 그래서 개표를 안 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33%가 넘으리라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의미가 없이 다시 뭐 개표도 하기 전에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이제 청구인 서명부터 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이제 100% 성공할 수 있다 확신하고요. 그냥 낙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광 의원님 말씀하신 삼척의 경우와도 다르고요. 이게 다른 지역과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이견이 있어서 주민 소환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환이 된 것도 아니고 뭐냐면 이유가 성비위, 뇌물수수, 인사비리 아닙니까? 이것으로 소환되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환될 거라고 보고요. 또 추가하면 그 이후에 군수의 태도라든가 행태들을 보면 우리 양양 군민들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2년 삼척시장 주민 소환의 경우 서명부 문턱은 넘었었는데 투표율이 많이 부족했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유권자의 3분의 1, 33.3의 투표율 사실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시에 몇 %나 됐습니까? 당시 그 주민 투표율이 25.9%로 이제 무산이 됐는데 예. 그 당시 우리 주민 소환 운동에 앞장서서 하던 분들은 소환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임인이 아까 양양은 90몇 분이라고 그랬는데요.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삼척에서 얼마만한 그 수임인들이 있었는 1,500명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신 분들도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많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33.3% 넘지 못한 이유들이 물론 이제 정부와의 이 싸움도 있었긴 있었지만은 지역에서 이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척시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있습니다. 삼척시 예산이 지금 현재 1조인데요. 네. 그 1조란 돈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아마 뭐 삼표 시멘트라든가 이런 한두 군데 빼고는 가장 큰 공장입니다. 그래서 삼척시장과 연관이 되는 파생되는 업체들이 많은 거죠. 그 업체들은 아무래도 자기하고 친소 관계가 있는 시장, 또 시장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는 거죠. 핵발전소 유치는 좋아하지 않더라도 소환은 안 돼.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까 서명부 열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선관위 뭐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만 그때 당시 삼척시 선관위는 서명부 열람을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2,000명 서명한 사람들을 다 적어 나온 거죠. 아, 누가 서명했는지? 네, 다 적어 나왔죠. 양양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라고 없는데 박 의원님이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아니 지금 이제 이경용 교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뭐 볼 수는 있는데 예. 이제 뭐 당사자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즉 선관위가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규정이 이해관계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해석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예, 이게 핸드폰을 들고 갈 수는 없지만 적어 나올 수는 또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이를 주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적어 나올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공개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다가 일종의 서명하는 것은 나중에 후일이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시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안 하겠죠. 맞습니다. 해도 불안해하겠죠. 그 심지어 그 서명이라는 게 예비 투표의 효과도 있는 성격은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투표를 갈 거야. 난 분명히 반대해. 그래서 서명하는데 심지어 서명했던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33.3%를 넘어서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렇죠. 전 뭐 이번 양양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요번에 열람을 할 때 그 열람 신청자가 자기가 필기구를 가지고 와서 자기 메모지로 작성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모지를 따로 제공하고 그리고 필기구로 따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작성된 메모지를 가지고 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 신청이 끝난 다음에는 그 메모지를 다시 회수해서 저희가 다 그렇게 폐기를 했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기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소환 대상자가 그 명부를 열람해서 또 본인의 어떤 신분의 어떤 그 상실 어떤 그런 것까지 초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열람 기회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충분히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7년도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주민소환 투표 발의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이제 말씀은 예. 조금 해주셨는데. 2007년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지난해까지 추진됐던 주민소환 청구는 100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된 경우는 우리 삼척시 사례를 포함해가지고 11건에 이제 불과합니다. 대부분 뭐 서명부 미제출이라던가 아니면 대표자 증명 신청 취하, 소환 사유 해소나 주민 의견 수용, 자진 철회 등으로 투표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종결된 경우들이 많고,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서명부 미제출로 소환이 중도에 무산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즉 법정으로 요구되는 이런 주민의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중도에 이제 종결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한 11건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이 1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 5명, 기초의회 의원이 5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환에 성공해서 해임된 사례는 2007년도 이제 하남시 의원 2명 뿐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광역 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내용이 이슈화됐고, 이때 하남시 주민들이 이제 하남시장 및 하남시 의원 3명 해서 총 4명에 대해서 주민 소환을 추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하남시장은 당시 투표율이 31.1%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남시 의원 1명은 23.8%에 그치면서 소환이 무산되었고, 나머지 이제 2명의 시의원에 대해서만 37.6%의 투표율로 소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모두 보면 투표율이 이제 법정 요건이었던 33.3%를 넘지 못해서 개표도 하지 못하고 종결된 바 있습니다. 삼척시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25.9%의 투표율로 그쳐서 소환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 주민 소환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 먼저 박봉균 의원부터 말씀해 제가 주시죠. 먼저 할까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는 주민들의 무관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장 군수의 막강한 인사권, 예산 편성권으로 방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이게 주민소환 제도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서 그냥 구색가 치우기용으로 하나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제 문제점을 많이 봤는데요. 법끼리 상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과정상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터무니없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입법부, 소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소환될 수 있는 법을 본인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청소기 하나, 밥솥 하나 사더라도 반품 가능하고 AS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 하나 잘못 뽑았다고 4년 내내 감내하라는 것은 어느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게 지금 국회 계류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꺼내서 재개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로 거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광호 의원, 주민 소환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좀 전 우리 박봉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법에 조금 문제는 있다고 박 교수님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토론회 이제 방송에 나오려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이제 벌칙 조항이 조금 개정은 돼가지고 좀 강화가 돼 있습니다. 강화돼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양양도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보정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선언을 하면은 날짜를 정해서 한 20일 정도 선거운동 기간을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홍보 활동이죠. 일종의 그 기간을, 운동 기간을 주는데, 이 운동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처벌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방해를 해도? 예, 방해를 해도. 그 이후에 2012년 이후에 제가 국회 토론회 몇 번 가서도 행안위 국회의원들 보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건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행위로 할 거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나서지를 못하는데 33.3%를 넘어서기만 하면, 33.3%면은 그 투표율도 그냥 일반 선거처럼 그 참여자의 과반수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치단체장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한다고, 주민소환에 반대한다고 해야지 투표율이 넘어갈 텐데. 그렇죠. 그 적극적인 자기 의사를 표해야 돼. 이건 가장 소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잘하는 걸로, 시장 군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삼척 같은 경우는 하남도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남을, 그 당시 하남에서도
우리가 또 벤치마킹도 했으니까 투표소 바로 앞에서 학교 정문 앞에서 소위 말하는 뭐 주먹을 쓴다든가 이런 사람들, 통장, 이장, 심지어 반장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름 적고 있는 흉내를 다 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 그게 참 반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건가요? 가는 사람들은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난 그래도 투표에 참석해서 난 반대를 찍을 거야. 선거로 얘기하면 약간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 이건 민주주의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진아 군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33.3%가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봉하면 자기가 과반 이상이 탄핵될 게 나올 뻔할 가능성이 거니까. 많다. 그렇죠. 이제 그런 행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거냐. 그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민 소환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 소환법 관련 개정안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고 주민 소환제를 둘러싼 논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경영 교수님,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민 소환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 일단 주민소환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 주민소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소환의 어떤 성사 여부를 떠나서 뭐 물론 이제 모든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추진 과정상에서 찬성하는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들 간의 갈등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 선거와 관련해서 유발될 수 있는 비용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뭐 이거 외에도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엄격한 절차와 요건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계속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2020년도에 한번 개정이 일어났다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21대 국회에서 2022년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현행 그 주민소환 투표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18세로 낮추고 소환 청구의 서명 요건이 현재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별로 별도로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제한 기간을 원래는 이제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이 있으면 이 주민소환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이걸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주민소환 투표권자 지금 33.3%를 넘어야지 이제 개표가 가능한데 이걸 이제 4분의 1, 즉 25%로 낮추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이 현재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선거할 때 유권자들 보면 외국인 등록표에 이제 등록된 사람들도 다 선거 유권자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선거권 관련 법안과 좀 맞물려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원인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처리할 생각은 아직 없는 건가요?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안건으로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면서 주민소환제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뭐 본인들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이제 주민소환제가 악용되는 사례들을 좀 우리가 보면은 사실 자치단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세운 공약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공약에 대해서 찬반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부 소수가 됐던 다수가 됐던 지금 이제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만 하더라도 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척까지 모든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릉, 뭐 양양, 속초 다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우려는 뭐냐면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주민 소환제를 실시한다. 이제 주민 소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러면 사실 이게 주민 소환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확장되면은 이게 뭐 사실 이게 자치단체장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은 그래도 33.3%는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양양 군수 주민 소환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 보면은 자, 박봉균 의원님. 선관위에서 절차를 거쳐 투표가 이제 발의된다면 네. 이후 일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 일정이 잡힐 건데 그 선거일이라 그래야 되나요? 투표일이라 그래야 되나 잡힐 건데 이게 그 사전 투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거 일정이 아마 공지가 될 거고 이후에 이제 13일간 이제 쌍방이 이제 그 선거운동과 같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 군수도 당사자도 캠페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찬성 반대 양측 다 그래서 활동할 수 13일 있습니다. 동안 네. 이제 캠페인을 거치고 투표가 끝나면 이제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33.3%가 안 되면 아예 개표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33.3% 이상이면 이제 개표를 해서 과반 이상이 됐을 때는 군수직을 상실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는 군수가 다시 복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사전 투표 제도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쪽도 다 사전 투표 제도가 있고 똑같이 사실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박 의원님, 그 투표 발의 여부에 따라 이제 군수직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투표 발의 여부에 따른 뭐 경우의 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771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제 4천 몇 분이 지금 이제 하셨는데 이분들만 다 투표하면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3,771명이 그 15%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건 33.3%잖아요. 예. 아, 그럼 한 6,7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저희 주민수 따지면 한 8,500명 정도가 안정권이고요. 네. 그 중에 8,000명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8,000명이 다 찬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과반만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4,000명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서명하신 분들이 거의 뭐 4,000명이 넘으니까요. 4,700명 정도가 있고요. 그분들이 한 분씩만 투표장에 모시고 나와도 이거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에 문제가 되네요. 네. 아,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여야 일단 개봉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봉 자체가 안 되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우 의원님,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 소환 투표 당시를 좀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 결국 이제 개표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끝난 다음에 바로 김대수 삼척 전 시장께서 복직을 하신 건가죠? 예, 그 다음날. 아,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바로 9시에 정상 출근합니다. 아, 정상 출근합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당시에 이제 주민 소환제는 어쨌든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냥 그 현상만 보면은 주민 소환제는 무산이 됐으니까 예. 뭐 실패라기보다는 뭐 이제 무산이 됐다고 봅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25.9%니까 개함을 못했으니까 아마 그 함 속에는 거의 뭐 95%가 거의 100%에 가까운 김대수 시장을 그 반대하는. 시장 지역에서 내려야 물러나야 된다. 된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네.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그 이후로 삼척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핵발전소 유치 문제가 2019년 6월 5일자로 완전 백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삼척 시민들의 의견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승리했다, 성공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결국 원자력 발전소는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올바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해안 지역의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원자력 발전소까지 들어왔다고 하면은 왜 그 피해는 지금 맹방 그 아름다운 해변이 무너진 걸 망가져 가는 걸 보면은 덕산에서부터 부남까지 이어지는 그 해변에 울진 원전처럼 그런 구축물들이 서 있다고 하면은 끔찍합니다, 상상하기가. 네, 알겠습니다. 자, 탄핵 정국 속에서 자치단체장의 비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결과에 상관없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민 소환제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제 이경영 교수께서 예. 네, 말씀해 주시죠. 계속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주민 소환제는 우리 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그대로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역 주민이 나서서 결정해야 되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어떤 부정부패나 비리, 법령 위반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주민들이 나서서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제도가 바로 이 주민소환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처럼 이 주민소환제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제도상 주민소환제의 대상은 선출직 지역구 지방 공직자로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다 제외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고 또 국회의원도 사실은 대상이 아니죠. 우리 지방직 선출 공직자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오늘날 이 소환의 대상을 이제 확대해야 된다. 단순히 지역구 의원 말고도 국회의원까지 이제 차츰차츰 확대해서 가칭 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이를 촉구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점차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검토라던가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눴던 것처럼 사실 이 주민소환제 제도 자체만 보더라도 갖는 한계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봉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정책적인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뭐 주민 소환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지역 영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개인적인 어떤 성비리 의혹 그리고 또 뇌물수수 의혹 그리고 인사비리와 관련된 주민 소환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양양군이 이 주민 소환을 성공하면 정말 그동안 머물러 있던 부패됐던 세력들을 뽑아버리는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주민들께서 서로 반목하고 편이 갈리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런 걱정은 없다라고 보고 적폐청산의 정말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또 우리 양양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광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양양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민주주의, 그 학습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죠. 늘 여기가 지지율이 본인들한테 높을 거라고 봤는데 농민들의 횃불이 지금 MZ세대의 응원봉으로 변해서 그분들이 다 결정하고 지금 정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효과를 양양 국민들한테도 낼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주민 소환제는 성공률이 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기 중에 문제가 생긴 선출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주민 소환법의 제정 취지임을 떠올리면 이는 선거권자에 의한 가장 실효성 있는 견제이자 퇴출 장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은 탄핵, 자치단체장은 주민 소환,
직접 뽑은 이를 다시 소환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 앞에서 그 대상이 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현재 그 양양 군수에게 주민 소환 투표 청구에 대한 본인의 어떤 소명 요지를 제출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1월 30일까지 그 소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럼 그 소명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저희가 주민 소환 투표일을 정해서 발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3일 날 발의 공고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주민 소환 투표일은 2월 26일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저희 그 최종 투표일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소환법에 따르면은 20일 이상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을 둬야 되고, 그리고 투표일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로 정해지기 때문에 2월 26일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2월 21일부터 2월 20일 양일 동안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월 26일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소환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사전투표라든가 그 선거 투표라든가 이런 과정을 저희가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탄스럽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많이 이야기해요. 풀뿌리는요, 잡초 같지만 계속 밟아서 강해진 겁니다. 민주주의 단단해지려면 이런 훈련 과정, 어쩌면 훈련 같은 건데요. 이런 과정들을 딛고 일어서야 지역의 민주주의 소양도 또 정치적 소양도 그 고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돈이 예산상 6억 정도의 군비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6억이라는 돈은 양양군 그 재정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를 든다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다달이 용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돈인데요. 이게 군수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수많은 군민들이 피로에 누적돼 있고, 또 우리 수의민들은 또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이걸 해왔고요. 추가로 이제 6억이라는 군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바로 군수가 지금이라도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구속돼 있는 와중에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해서 그거 우리가 뭐 체크하지 않더라도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뭐 일정의 매몰 비용은 좀 있겠지만은 그 양양군과 또 군을 이끌어온 그걸로 봤을 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사퇴를 하면 많은 부분 또 좀 용서, 어느 정도는 용서 안 하겠어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